오늘은 이제 수투감 특강 하는 날입니다. 수투감 특강.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투감 특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시크릿 노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교재는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 시크릿 노트,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시크릿 노트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축 요약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기본서도 있고, 뭐 요약집도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크릿 노트도 있는데 가장 압축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더 요약된 거는 없으니까 압축 요약이 있고, 압축 요약에서 조금만 그 책을 넘겨 보시면 뭐 모든 파트가 그렇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필기 노트가 있어요. 필기 노트. 필기 노트는 형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기 노트 형식은 이렇게 VS입니다. VS.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이 사용으로 바뀌어요. 다시 고가 쓰던 게 저로 바뀌면 상향여가예요, 하향여가예요. 그러니까 시험엔 당연히 상향여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향여가, 하향여가 중에서 답이 아닌 거 찾고 그다음에 답을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소득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에 사용으로 바뀌면 답은 무슨 여가인데? 하향여가인데 시험에는 뭐로 나올 거다? 상향여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답 체크하는데 주안점을 두시다가 조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는요, 틀린 답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고소득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면 답은 뭔데? 하향여가인데 시험에는 뭐로 나올 거다? 상향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무슨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대출기간은 은행이에요. 은행은 고정금리하고 하나 더 변동금리 중에서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예상되어서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 대출기관들은 무슨 이자를 선호하죠? 변동이자율. 시험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예상될 때 대출자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요거 자격시험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틀린 지문을 염두에 두고 옳은 지문을 찾아 놓으시면요, 실력 향상을 빨리 도모할 수 있다는 걸 필기 노트에서 한번 진행해 봤고요. 세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역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필수 공식하고요. 필수 공식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일단 우리 그 7월달, 8월달에 가면 예상 문제 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상 문제 풀이는 문제만 푸는 과정인데, 그때도 제가 시크릿 노트 압축 요약하고 필기 노트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일 특강이라고 해서, 1일 특강이 뭐냐면 마지막에 한 9월달 정도에 이론 총정리하는 특강입니다. 이론 총정리. 요것도 요 교재 시크릿 노트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 특강을 진행할 거거든요. 요걸로 할 거야. 계산 문제 특강.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계산 특강도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수업 진행하는 수투감 특강,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특강도 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동산학개론 공부함에 있어서는 후반기에는 요 교재 가지고 그냥 수업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과목별로 단권화를 하고 싶다면 요 교재에다가 필요한 거 넣어놓으시고 요 교재에다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서 단권화를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교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는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투감 특강입니다. 수투감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입니다. 일단 문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수는 수투감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수요공급에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수요공급에서 5개 정도 나왔어요. 올해도 5개 나올 겁니다. 투자론이 좀 문제가 되는데, 투자론은 작년에는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투자론이 원래 몇 개 나오는 파트냐면 6개, 7개까지 나오는 파트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3개로 좁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는 8개까지도 나오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 그리고 37회 이렇게 한 2회 정도는 정말 많은 문항수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로는 제가 정말 공들이고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투자로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 7개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로는 6개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6개에서 7개까지 나옵니다. 그럼 문항수를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여기서만 거의 우리 총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만 18개, 19개까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문항수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전체 문항수가 그렇고요. 이번에는 계산 문제요. 계산 문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딱 10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각각 2개씩 나옵니다. 수용급에서 계산 2개, 투자에서 2개, 감정평가론에서 2개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 투자론에서는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3개까지도. 그러면 계산 문제가 6개, 많게는 7개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문항수의 절반, 계산 문제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이 수투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수험생들이 잘 따라오다가도 이 수용급 투자 감정 평가론만 가면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수용급 투자 감정 평가론이 왜 힘드냐면 또 수업 들을 때는 또 할만한데 왜 힘드냐면 텀이 너무 길어요. 2달 만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수용급이 할만하다가도 2달 뒤에 보면 처음 보는 것 같고 투자론도 좀 할만하다가 갑자기 또 할만하다가 다른 과목 좀 신경 쓰고 또 투자론 다른 부동산학개론 다른 과정들을 좀 소화하다 보면 또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5월 달이 수투감을 공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 마지막 기회란 말을 갖다가 제가 자꾸 드리냐면 겁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할 때 이제 7월달, 8월달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더 이상 수투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입 시간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은 파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월달, 8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총론, 시장론, 정책론, 금융론, 개발론처럼 조금만 공부해도 바로 점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에 신경을 좀 더 쓸 건데 그런 파트들에 신경을 써서 합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1차 과목이란 말이야. 1차 과목은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도 1차는 합격하겠다. 그러려면 수투감은 반드시 극복하셔가지고 부동산학개론의 고득점을 도모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5월 달은 수투감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하는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숙제를 좀 내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원래 수업 끝나고 나면 보통 술 한잔들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쉬나요? 휴식을 취하나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제일 좋고 내일까지는 부동산학개론 공부하는 날로 좀 잡아주시고 복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투감 특강 듣고 집에 가서 최소 2시간 이상은 수투감 복습을 하시면요. 정말 부동산학개론은 전에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점수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수업 진행은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감정평가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투자론 2시간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수용급 2시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2시간이니까 6시간이고 그리고 총정리를 1시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총 7시간. 그래서 지금 수업 시작해서 한 6시 한 1, 20분 정도에 수업 마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지루한 파트도 아닙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되는 파트니까 오늘은 온 정신을 수투감에 집중한다. 집에 갈 때는 하얀 재가 되어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집에 갈 때 제가 한번 툭 치면 산산이 부서지는 거야. 다 불사질렀으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투감의 감정평가를 먼저 할 거고 교재 페이지는 감정평가론이니까 130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0쪽. 요거 이제 여기 앞으로 단권화해야 될 교재니까 교재 좀 잘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교재에다가 이것저것 다 써놓지 말고요.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정리가 되시고 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로는 한 6개에서 7개 나올 거다 그랬고 계산 문제 포함해서 제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1개 틀리고 다 맞추는 목표 아니면 만점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은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니까요. 감정평가론 지금부터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부동산 학에는 2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준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 시점이 있는데 기준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그러시면 돼요. 뭐가 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기준 가치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가치죠? 시장 가치이고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숫자 5를 좀 적어 두시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해당하는 숫자 3을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5, 3입니다. 5, 3. 다시 한번 할게요.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기준 가치인데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위에 거 보지 않고도요. 5개를 떠올려야 됩니다. 출발할게요.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에서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어떤 기간 거래되고?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어떤 사람들끼리?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거래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무슨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 요 5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혹시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전문적 당사자 사이에서 그러면 안 돼요. 뭘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전문적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통한 당사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 숫자 몇 개? 3.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뭐 하거나?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가치고? 시장가치고 예외적으로 절대로 안 줍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외로 가란 얘기구나. 그러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요. 그럼 예외로 가란 얘기구나 하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러면 이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가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갈 때는요. 잘 들어서요.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검토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적법하냐 등을 검토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법령에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요? 의뢰인이 요청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한다 안 한다? 검토한다. 근데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언제나 안 해도 돼요.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법에 있다는 얘기는 적법해요, 안 적법해요? 적법하니까 다른 법에 있겠지. 그러니까 벌써 다른 법에 있다는 것은 적법성, 합리성 검토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한 번 더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고득점을 노려보는 건데, 제가 방금 시장 가치는 숫자 몇 개라 그랬죠? 5. 근데 딱 한 번 시험에 적정 가격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정 가격. 여기는 숫자 3을 좀 써놓으세요. 적정 가격 숫자 3. 출발합니다.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거래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 거래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적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치 하고요?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수미상가법처럼 첨이랑 마지막은 똑같아요. 둘 다 뭐로 시작해서? 통상적인 시장으로 출발해서 둘 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장 가치 아니면 적정 가격인데 제가 하는 게 무슨 가치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그거는 시장 가치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적정 가격이 됩니다. 바꿔서 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장 가치는 5가지 요건 충족, 적정 가격은 3가지 요건 충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평가를 합니다. 현황평가는 시점 중요합니다.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 고도로 평가합니다만 현황평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용이 어떤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감정평가는 현황 그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현황 그대로라는 게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조건 붙인다 해도 되고 감정평가 조건 붙인다 해도 됩니다. 이게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뭐 하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 붙일 때는 검토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법령에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조건 붙일 때는 그런 검토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래는 현황평가인데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조건 붙일 때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자 다시 합니다. 검토한다 안 한다? 합니다. 검토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검토가 떴어요. 검토가 떴으면 일반적으로는 검토를 한다. 근데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검토를 말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 감정평가는 원칙은 시장가치고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다른 규정, 요청, 사회통념이 뜨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같은 걸 검토하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조건 붙일 때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엔 요거. 자, 감정평가는 원래는 개별평가입니다. 원래는 개별평가인데 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한꺼번에 뭐야? 일괄평가. 한 개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 가치 구분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대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무슨 평가? 부분평가인데 시험장에 가시면 요거 2개가 헷갈린다 그랬어요. 구분과 부분은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빼고 구분평가를 설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나머지는 읽을 때 그냥 읽고 구분평가만 앞에 가치를 넣어서 읽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개별, 2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에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치 구분,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분평가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건데 여기 뒤에 가시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번에 보시니까 무슨 평가가 떠요? 일괄평가가 떠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괄평가는요. 대부분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공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공장재단. 알고 계시죠? 공장재단에서는 뭐가 떠도 일괄이란 말이 떠도 무슨 법을 안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안 쓰고 수익환원법을 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괄은 보통 3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요. 건물은 원가법을 쓰고요.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산림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따라하세요. 산지, 임목, 시작. 누가 여러분들한테 산림이 뭔지 물으면 나무가 서 있는 땅, 산지와 나무, 임목을 합쳐서 우리는 산림이라고 하거든요. 산지는 땅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땅은 무슨 법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써요.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 중요한 건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 요놈이랑 임목 이놈을 일괄평가할까요? 구분평가할까요?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입니다. 괜찮아요. 구분평가입니다. 산지 얼마, 인목 얼마 이렇게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산지는 땅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인목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무슨 법이요? 근데 그 인목이 지름이 짧은 나무여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나무, 이런 나무라도 우리는 소경목림이라고 합니다. 소경목림은 원가법 써요. 원가법 쓰고 평가사를 불러서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됐고 산지 인목 이거 일괄 평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원칙이 무슨 평가고 구분 평가고 예외가 일괄 평가라는 구분이라는 건 산지 얼마, 인목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살림도 산지와 인목을 일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건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건 살림에서 산지와 인목을 일괄 평가하건 다 뭔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장재단만은 일괄이 떠도 수익하는 법이다.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감정평가 절차가 뜨는데 몇 단계죠? 7단계죠. 7단계 다 기억하셔도 좋은데 저는 4단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1번, 2번, 3번과 마지막 7번입니다. 뭐부터 쳐대야 돼요? 귀를 쳐대야 돼요. 귀를 쳐대야 돼. 귀를 쳐대고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결정 표시. 그래도 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부터 쳐대야 됩니다. 기가 뭐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겠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정리해요. 방금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거든요. 그리고 감정 평가 방법을 선정 적용해서 마지막에 결정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 평가 절차는 길을 딱 쳐대고 결정 표시, 길을 딱 쳐대고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쳐대고? 결정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서 여기 5번에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이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 무슨 요인? 일반 요인, 또 지역 요인, 또 개별 요인을 얘기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따라합니다. 현경, 일지계, 현경 일지계를 좀 기억해 주시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 뒤에 가시면 인근 지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무슨 요인 중? 형성, 그렇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을?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시면 또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가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와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건데 임대료 구하는 건데 공식이 똑같아요.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합니다. 다시 뭐를 하고요?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일직의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초 대 결정 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적 상위 확정입니다. 뭐라고요? 기본적 상위 확정. 1번에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1번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몇 개? 8개. 그 8개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으니 갑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몇 개인데? 8개인데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립니다. 감기 2번 걸리고 나 감기 걸렸어요 라고 자수하는 상황입니다.
의대생 감기 2번 걸리고 자수하는 상황.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 그동안 의대 감기 자수, 의대생이 감기 걸린 건 알았었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기본적 상황 확정에서 의대생이 감기 2번 걸리고 자수를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의가 뭐죠?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는 2개 있습니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수는 뭐죠?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자문 또는 용역, 수수료, 실비까지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될 거 8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그동안 몇 번 나왔냐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최근에만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계속 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걸 기를 쓰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지 말고만 해볼게. 우리 감정평가 절차가 몇 단계인데? 7단계인데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고 결정 표시로 끝나는 건데 기가 뭐라고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고 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의대, 감기, 자. 의가 뭐죠? 의뢰인, 대상 물건. 감 2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 2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수가 뭐죠?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감정평가에서는 2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준이 되는 가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가치는 뭘까요? 기준 가치겠지 뭐. 깝깝하네. 기준이 되는 날짜는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이 되는 가치도 있고 기준이 되는 날짜도 있는데 기준이 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3가지가 나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뭐도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라고 했고, 자, 갑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입니다. 좋아요? 기준 시점은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도 기억하셔야 되고 완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뭘 했을 때? 미리 정했을 때. 미리 정했을 때는 미리 정한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반드시 붙어요. 뭐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시점 앞에 뜨는 단어들은 예외 없이 다 기준 시점입니다. 예외 없이 다 기준 시점입니다. 이거 기준 시점이란 말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어? 뭐 할 때 했냐면 현황 평가할 때 했어요. 감정 평가는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데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현황 그대로 평가할 때 시점이 무슨 시점이고 기준 시점이고. 절 보세요. 3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신축했어요. 3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신축했는데 그거 3억 들었거든요. 이 3억을 뭐라 부르냐면 신축 공사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조달 원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뭐냐면 3년 전 3억에 신축한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짓는다면 얼마 들어가지 하는 게 제조달 원가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언제 와서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달 원가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100분의 135, 1.05에 3승 때려가지고 제조달 원가를 구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점은 앞에 예외 없이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은 뭐죠?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언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예외적으로는요. 미리 정했을 때인데요. 단서 조항이 붙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at?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 시점이 언젠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en?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OX.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래. OX. 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그러면 둘 다 O. 아니, 하나는 기준 시점이 뭔지를 물은 거고 하나는 기준 시점이 언젠지를 물은 거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러면 자꾸 X라 그래요. 근데 내가 왜 X라고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가격조사 완료 그걸 배웠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야.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디 갔는 게 아니고 기준점은 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준점이 뭔지를 물은 거고 하나는 기준점이 언젠지를 물은 겁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기준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인가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가요?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나요? 다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밸류, 가치와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필요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현재값. 현재값은 무슨 내용이죠? 가치고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되어 버린 과거값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둘 중에 누가 미래값이죠? 없어요. 미래값 없어요. 그래서 미래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있어요. 가치는 무슨 이익을 장래 이익을 미래 생길 이익을 언제로 땡긴가? 현재로 환원하는 값이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 중 누가 미래값입니까? 미래값 없어요. 하나는 무슨 값이고 현재값이고 하나는 과거값입니다.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집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 실제로 지불되는 값은요, 객관적이라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는요, 관점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좋아요? 가치는 몇 개? 여러 개. 가격은 몇 개? 한 개. 또 갑니다. 가치와 가격은 언제 괴리되지만 언제 일치된다? 단기에 괴리되지만 장기에 일치되고 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지만 비례 관계지만 화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이거 둘 다 너무 중요하니까 저랑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단기란 단어 뒤에 나와야 될 말과 장기란 단어 나와야 될 말이 좀 다른데 필기 하나 할까요? 단기 뒤에는 뭐가 떠요? 지금 보니까 괴리가 떠요? 괴리 위에다가 왜곡 뭐 그리고 불일치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단기 뒤에는 뭐가 뜬다고요? 왜곡, 불일치, 괴리. 장기에는 이런 것들이 뭐 한다? 일치한다. 그럼 제가 물을 먹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는 편이에요? 일치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기에는 괴리되다가 장기에는 일치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편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의 값어치가 가치가 10억이래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요 11억이래요. 아니면 9억이래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거는 언제? 단기에 그렇다니까요. 단기에. 장기로 가면요 10억짜리가 11억에 거래되면 이 부동산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어서 수요가 줄어요. 줄어서 수요가 줄면 인기 없지. 가격이 떨어져요. 얼마까지? 10억까지. 그 장기에는 이 둘이 일치한다니까요. 다시 10억짜리가 9억에 거래가 되는 거. 여러분 앞으로 중개 봐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중개 봐시면 이거 10억짜리 아닌데 이거. 그렇지. 10억짜리인데 이거. 왜 9억에 나왔지? 많이 보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됐습니다. 아무튼 그 10억짜리가 9억에 나오면 이 부동산은 수요가 점점 뭐 된다? 증가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까지? 10억까지.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뭐 되다가도 괴리되다가도 장기에는 뭐 되더라? 일치되더라. 요걸 보여드렸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